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달한 비급살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급살롱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목요일 오늘도 다양한 보험 비급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까지는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돈과 인생의 비급에 대해서 전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비급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비급은요, 두 가지 주제죠. 치매보험 그리고 재가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랑 이름이 또 똑같은 우리 김윤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령화 시대가 너무나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치매보험 그리고 재가보험 가져와 주셨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치매보험 전문가 김윤기입니다. 노화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가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가 암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암은 본인이 고생하는 것이지만 치매는 가족이 짊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치매는 환자의 가족의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망 원인 1위가 암인데 왜 암보다 더 치매를 무섭다고 하는 걸까요? 아직까지 한국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치매에 걸리면 가족들이 간병을 합니다. 다행히 2017년 치매국가 책임제를 통해 전국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도 개설되고 점차 혜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보험뿐만 아니라 노인 장기 요양 등급에 따른 재가보험이라는 것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치매보험 그리고 재가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많이 부각이 되는 요즘입니다. 지금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이제 20%가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고령인 인구들이 다 치매 환자는 아니잖아요. 이 치매 환자분들께서 얼마나 될까요? 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2015년 약 63만 명에서 79만여 명으로 늘어났고 정부에서는 2025년에 약 10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 전 단계일 수 있는 경지 인지장애 환자도 2015년 146만여 명에서 2025년 약 236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가 고령화가 되고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인데요.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치매에 걸리면 최근의 말이나 사건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람의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것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바로 치매보험입니다. 치매의 종류 및 비율을 살펴보면 알츠하이머가 50%, 혈관성 치매가 2에서 30%, 파킨슨 루이 수체 10%, 기타 치매가 10에서 15%를 차지합니다. 각각 치매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치매의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알츠하이머는 뇌세포의 퇴화로 기억력을 포함한 다양한 인지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초래되는 만성 뇌질환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뇌혈관성 치매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것이 원인이 되며 뇌 안에 흐르는 혈액의 양이 줄거나 막혀서 뇌 손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발음장애, 얼굴이나 팔다리 마비, 요실금 등과 같이 뇌졸중에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파킨슨병 치매입니다. 행동이 느려지면서 뻣뻣한 움직임, 손의 떨림, 종종 걸음 등의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치매입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술 잘 드십니까? 제가 대학교 때는 진짜 잘 마셨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살을 좀 빼다 보니까 술을 진짜 못 먹는 사람이 돼서 좀 안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정말 다행입니다. 네 번째는 알코올성 치매인데요.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해마가 손상되면 알코올성 치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역성 치매입니다. 가역성 치매는 특정 질환이나 영양소 결핍으로 인해 나타나는데요. 원인 질환을 치료하거나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면
회복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약성 치매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려워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가역성 치매는 타이밍이 좀 중요해 보이네요. 근데 참 들으면 들을수록 치매에도 참 종류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치매 보험 언제 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보통 치매보험은 미래 치료비 등이 걱정이 되지만 저축으로 충분히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가입해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선택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치매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정보를 업데이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정보 업데이트 중요하겠고요. 자,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국가에도 제도가 있잖아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치매와 관련이 또 있겠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라고 해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 활동,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런 국가적인 제도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 있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사실 재가보험은 장기 요양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재가급여 보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신청 대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요. 65세 미만일 경우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 21가지 노인성 질병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 등급 판정을 받는 절차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고 나면 법이 정한 대로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보통 14일 안으로 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여부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인정 조사라는 걸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일어나 앉기가 가능한지, 옷을 벗고 입는 게 가능한지, 혹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와 같은 항목을 토대로 평가합니다. 추가적으로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녀와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급을 받게 될 경우 1에서 5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3에서 5등급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1에서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서비스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 요양 등급 판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집에서 받는 서비스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가급여 서비스, 방문 요양입니다. 요양 보호사님께서 어르신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 집안일 또는 수발을 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문 목욕입니다. 요양보호사님이 가정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방문 간호.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대상의 댁에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번째, 주야간 보호 서비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인 유치원입니다. 다섯 번째, 단기 보호 서비스. 센터 내에서 24시간 동안 보호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나라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보호가 가능한 단기 보호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복지 연구 구매 및 대여. 예를 들어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요실금 팬티, 지팡이 등등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복지 연구를 구매하고 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6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제도죠. 그리고 1, 2등급부터는 시설급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설급여에서도 안내를 한번 드릴게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도움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좋은 서비스여도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바로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재가급여 보험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치매보험의 형태가 달라지다 보니 재가급여 보험이라는 형태의 보험이 새롭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치매보험과 재가보험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치매보험은 치매의 척도를 측정하는 CDR 척도를 통해 경도, 중증도, 중증으로 나뉘어 진단금을 받게 됩니다. 개념이 어렵다면 치매 등급에 따라 진단금이 나오는 보험으로 구분하신다면 조금 쉬울 듯 합니다. 재가보험은 국가 지원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에 따라 지원되는 혜택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 진단금은 딱 한 번 받게 되는데요. 재가급여 보험은 재가 서비스 이용 시 매달 연금처럼 5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니 소득이 끊기는 순간에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알겠습니다. 재가보험의 서비스들 그리고 시설 그런 서비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쭉 듣다 보니까요. 나 이런 거 필요가 없어. 방문 요양 서비스 바라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럴 때는 재가급여 서비스 6번째에 해당하는 복지용구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500원짜리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이런 걸 구매하셔도 서비스 이용으로 인정되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객분 중에서 보상받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에 부딪히는 사고로 외상성 결막하 출혈상을 입으셨는데 그 후유증으로 중증 치매를 앓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CDR 척도 검사 결과 3점으로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장기 요양 등급 판정 후 요양보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재가보험 서비스 청구도 도와드렸습니다. 넘어지셔서 치매 판정을 받게 되신 사례인데 이번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이 서비스를 잘 받으시는 것 같아서 좀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 위주로 치매보험을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방금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치매 진단금이 필요하고요. 경도 치매 증상일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금 특약, 재가 서비스, 시설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 서비스 특약 등 1, 2등급 치매뿐만 아니라 조기 치매 진단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시면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것들 위주로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인지지원 등급과 함께 치매보험 구성할 때 이 특약만큼은 꼭 넣어라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지금 계속 설명드린 재가 지원 서비스 특약입니다. 보장 기간도 구성하는 특약도 개개인에 맞춰서 모두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재가 지원 서비스 특약입니다. 이 재가 지원 서비스 특약은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고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험사에서 정한 보험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보험금이 나오는 특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용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용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치매보험 가입할 때 좀 조심하면 좋을 것들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치매보험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지정 청구 대리인을 필수로 지정해야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좀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말 그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대리인을 설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보험이나 암 등의 질병 관련 보험은 굳이 지정대리 청구인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한데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이 치매와 재가보험의 경우 그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치매는 중증 치매, 거동이 힘들 경우 보험금의 지급 금액이 많습니다. 그 말의 뜻은 중증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온전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상황이 된다면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자가 아닌 다른 이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겁니다. 보통 치매에 걸려 부모님이 거동조차 하실 수 없는데 부모님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라는 소리를 많이 접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 수익자에게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시점 또는 치매가 발병하기 전에 미리 지정대리 청구인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치매가 발병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 청구 대리인 요 내용이 좀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 치매보험, 재가보험 둘 다 보험을 다 들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면 어떤 걸 좀 추천하시겠어요? 아무래도 둘 다 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담스럽다니까요? 네, 하나만. 재가보험이 좀 더 고객님들한테는 조금 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래도 일찍이 미리 해두면은 나중에 자기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계속 받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재가보험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그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혹시 부모님을 위해서 혹시 지금 가입이 되셔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요. 아무래도 재가보험이나 뭐 이런 치매보험은 좀 더 나이 드시고 나서 준비를 해두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일 때 가입을 해두는 게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에 드시는 것도 가장 좋은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60대도 많이 드시는 추세입니다. 40대에서 60대까지. 알겠습니다. 치매보험, 재가보험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신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향해서 마무리 정도 멘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희생해 주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저 두 단어만 듣더라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부모님의 노후를 조금이나마 좀 보상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설명드린 보험으로 우리 부모님의 빛나는 노후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한 보험이죠. 치매보험 그리고 재가보험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렇게 첫 번째 비급 배워봤고요. 이제 두 번째 비급도 바로 보여주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비급 간병보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재가보험이나 이 치매보험이랑 뭔가 좀 맞닿아 있는 느낌 같은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관련해서는 우리 박나인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간병보험 전문가 박나희입니다. 안보험이나 종신보험 이런 보험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자신이나 가족 누군가에게 병간호가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는데요. 간병보험은 가족 중 누군가를 경제적, 유체적으로 돌봐야 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보험입니다. 간병보험을 통해 의료비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25년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돌봄이나 부양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대부분 노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발 등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간병 돌봄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82%가 한국 사회에서 간병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해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인데요. 제목이 15년 간병의 결론입니다. 참 슬픈 제목이죠.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15년간 부양하며 경제난에 시달린 끝에 살해한 40대 아들이 15년 동안 간병했지만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직장도 그만두고 간병에 집중한 결과 치매 증상은 더 심해졌고 경제난까지 겹쳐 결국 살해까지 가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탓에 직장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비급여인 간병비를 견디다 못해 발생하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란 비극적인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네, 이 기사는 언제 봐도 참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슬픈 뉴스인데 우리나라에서 간병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뉴스들이 있을까요? 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대체 간병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도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가족 간병만 해도 2022년 기준 89만 명이었는데 2042년도엔 212만 명에서 35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설 간병도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거예요. 2018년도에 가족 간병인 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3.9%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사직이 26.3%, 근무시간 단축이 25.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 달에 감소한 수입이나 지출 증가 규모를 산출해낸 결과 평균 19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2,292만 원입니다. 2018년도 기준이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지금 기준으로는 더 많은 금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2018년 기준이면 이제 또 7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또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대체 하루에 간병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걸까요? 네. 사실상 간병인 이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2023년도 기준 자료를 보시면 개인 간병을 고용할 경우 월 37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하루에 12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간병이 필요한 나이는 65세 이상이 8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간병비가 65세 이상 중위소득 224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40대 자녀 소득이 588만 원인데 60%가 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 가족 간병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족의 손으로 직접 돌보기 때문에 가족들이 무엇보다 안심할 수 있고 환자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간병인 역시 믿을 수 있는 간병인들이 많지만 가족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안심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병비가 들어가지 않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병으로 인해 정신적, 유체적 피로가 쌓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평균 간병 기간은 3년 미만이 4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3에서 6년 미만 20.4%, 6에서 10년 미만 8.3%, 10년 이상 19.4%입니다. 10년 이상도 거의 20%입니다. 굉장히 또 긴 기간인데, 자,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가족분들이 보시면은 이 금액이 좀 세이브가 되지 않냐,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가 있잖아요. 가족분들이 간병을 한다면 간병보험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경우 엄마나 가족이 간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경우 엄마나 가족이 간병인으로 등록해서 간병인 이용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 또는 전용 어플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수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잘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어플에서는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병인도 이용 가능합니다. 먼저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보험입니다. 장점으로는 간병인을 보내주니 간병인을 구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사람을 보내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48시간 안에 보내주는 거라서 계획된 입원이 아니라면 하루나 이틀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 일당은 비갱신형이 없고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갱신형만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에 입원하게 될 경우 개인 간병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해진 입원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간병인을 내가 직접 구해야 하고 간병인을 사용하고 나중에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장점으로는 보험료를 납입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납입하고 쭉 보장받을 수 있는 비갱신 상품입니다. 간병인을 내가 구하기 때문에 자신과 맞는 간병인을 선택할 수 있고 간병인을 내가 구하기 때문에 가족 간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인건비가 상승해서 내가 가입한 금액보다 인건비가 더 오른다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증형 상품도 있습니다. 네, 간병인 지원 일당, 사용 일당 장단점이 확실하죠. 자, 저희 비급살롱의 또 단골 질문인데요. 간병보험 가져와 주셨을 때 항상 전문가님께 여쭤봐요. 지원 일당이 좋아요, 사용 일당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나으실까요? 뭐 더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물가 가치나 이런 거를 따지면 나중에 물가가 오를 걸 대비하면 간병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간병인 지원 일당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용 일당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간병인 사용 일당은 비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장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부담이 좀 덜 되기 때문에 체증형 간병인 사용 일당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부모님 보험을 제가 체증형 간병인 사용 일당을 가입했습니다. 이유는 저나 다른 가족이 간병할 때 이용이 가능하고 체증형을 이용하면 나중에 물가 상승이 됐을 때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체증형 간병인 사용 일당을 선택했어요. 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20만 원, 요양병원 및 의원 5만 원. 체증형을 이용하시면 기간에 따라 납입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또한 간병인의 경우 현재는 1에서 180일과 180일에서 365일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기간이 되어 있으니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낮에 학교처럼 간병센터를 통해서 케어받고 집에 돌아오는 노치원, 즉 노인 유치원을 줄여서 불리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데이케어 센터, 주야간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노치원은 재가급여 보험에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하고 1에서 5등급까지 받아야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선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어떤 관련된 어플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거동이 또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을까요? 네, 거동이 맞아요. 그래서 또한 간병인 특약에도 정부에서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특약도 출시되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자료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간호간병 서비스 2022년도 기준 자료인데요. 149만 7,172명, 엄청난 숫자죠. 현재 2024년도엔 더 많은 분들이 이용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실비 가입 여부에 따라 가입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전국 200여 개의 병원에서 운영되고 병원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병원 홈페이지 건강인 어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의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 심사 후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병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이며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이 있고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거동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왔어요. 네네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병원마다 다 되는 게 아니라서 또 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잘 확인을 해야 되고 네. 간병인 사용 일당, 간병인 지원 일당,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모두 나이가 들어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 노인 상관없이 질병 상해로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부분 잘 생각하셔서 든든하게 간병보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병보험 이야기 쭉 나누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생각했을 때 간병보험에 가입하면서 같이 들면 좋을 보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병보험에 가입하면 같이 뭐 특약이라든지 담보라든지 1인실이나 1인실이나 2, 3인실 입원 특약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병실이 없을 때는 특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좀 비급여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사보험 쪽으로 하셔야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1인실에 대한 특약이 따로 있어요? 네. 이거 되게 괜찮은데요. 비쌀 것 같아요. 얼마 정도 할까요? 비쌀 것 같지만 네.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네.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은 이제 너무 사람마다 다 틀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틀리고 해서 대략적으로 10,000원 안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네요. 네. 그러면요, 간병보험이요. 사실 되게 먼 이야기 같기도 해요. 뭔가 내 나이가 어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훨씬 더 좀 젊으시다
것이다 하는 경우에는 간병보험은 좀 남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간병보험을 보통 이제 부모님 나이 몇 세쯤에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부모님 나이는 제 부모님이 지금 74세인데요. 지금 간병을 제가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한 60세 정도 정년 이제 퇴직을 한 나이부터 네,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너무 좋겠죠. 네, 더 우리 저렴하게. 부모님의 나이가 한 60대 네, 네. 일 때부터 알겠습니다. 간병보험 혹시 이 간병보험에 미리 가입하지 않아서 뭔가 좀 손해를 봤거나 좀 안타까운 사례도 있을까요? 네. 제 측근 얘긴데요. 네. 혈액암에 걸리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혈액암으로 인해서 1인실을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가족이 하면 좋지만 그 가족이 없었고요. 그래서 노모가 계셨는데 노모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병인을 써야 하는 상황이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보험 해지를 했었거든요. 간병비를 분명히 넣어놨었는데 그 간병 아프고 나니까 그때 가서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약 2달 정도 입원을 했는데 간병인 2달 동안 써야 하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간병인이 한 600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많이 네, 드네요. 그런 경우 너무 안타깝죠. 그런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좀 들어놓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아까 간병보험에 대해서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관련해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나 뭐 특약이라든지 그런 장점들이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병보험에 네. 대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저는 너무 좋아하는 담보인데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어깨 수술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입원을 7일 정도 입원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이 7만 원이었는데 약 10일 정도 입원하시고 나서 청구를 했는데 70만 원 받고 나서 너무 좋아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런 특약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냥 입원비 대체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비급은 간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간병보험 좀 고려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향해서 한마디 한번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노후와 죽음이죠. 하지만 피할 수 없다고 해서 대비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라면 간병보험을 꼭 준비해 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간병보험 오늘도 알아봤고요.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렇게 간병보험도 알아봤고요. 이제 세 번째 비급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암보험인데요. 오늘은 사연과 함께 이 세 번째 비급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결혼한 해 겨울 아내가 자궁암 진단을 받았고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2021년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 간암 진단을 받으셨고 8개월간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의 암 투병을 겪으며 건강과 대비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좀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암을 겪고 계시는 분들 생각보다 주변에 상당히 좀 많으시죠. 자, 관련해서 오늘은 곽수철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이 사례에서 좀 배울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암보험 전문가 곽수철입니다. 방금 보신 사례는 제 고객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참 설계사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고객님의 와이프분이 암 진단을 받게 되셨고요.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으신데 그것도 잠시 또 고객님의 어머님께서 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투병을 하시다가 지금은 고객님 곁에 안 계시지만 그래도 마지막 떠나시기 전까지는 암보험의 혜택을 톡톡히 받다가 떠나가셨습니다. 일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고객님들 그리고 제가 관리하고 교육하는 설계사분들께 암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님들께도 그렇게 알맞은 컨설팅이 되도록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암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와 최근 암 치료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암보험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제대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러면 우리 어떤 내용부터 들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저는 암보험과 암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암. 네,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죠.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 1위가 암일 겁니다. 부수적인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암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 암보험은 누구든 하나쯤 가지고 있는 보험일 겁니다. 제 주변의 경험을 비추어봐도 치료비는 당연히 실손의료비 보험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려고 있는 것이 암 진단금입니다. 치료비, 생활비, 부대 비용 등등 어느 한정된 기간 동안에는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진단금으로도 충당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지출 비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의 진단금으로도 좀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네, 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남자가 79.9세, 여자가 85.6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 알고 계실 내용일 겁니다. 맞습니다. 3명 중에 1명이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나라 전체에서 암 환자 수가 대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주변에 암 환자가 많다고는 들었는데 대체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 아마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쉽게 느낄 수 있게 통계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우리나라 암 환자 등록 수치입니다. 21년도 기준 자료인데요. 암 환자 전체 발생자 수가 남자와 여자를 모두 합쳐서 27만 7,523명입니다. 단순 숫자로는 많은지 적은지 전혀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들을 토대로 제가 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비교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국에 택시 대수가 몇 대나 등록되어 있는지 택시조합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화면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택시 차량 대수가 24만 7,937대입니다. 비교를 하면요. 전국 택시 차량 대수보다 암 환자로 등록된 환자 수가 무려 3만 명이 더 많다는 얘기죠. 길에서 택시 지나다니는 거 보는 거 너무 흔하죠? 그렇게 흔히 보이는 택시 대수보다 암 환자 수가 더 많습니다. 다만 암 환자분들은 대개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계시거나 체력적인 문제로 밖을 잘 못 다니시기 때문에 많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뿐이에요. 암은 이제 정말 흔한 질병인 겁니다.
네, 저희가 전국의 택시 대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건강검진 하고 계시죠? 잘 관리하고 계시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사실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들 좀 걱정하고 주의하는 병인 것은 맞는데요. 자, 근데 남자랑 여자랑 또 암 발병률이 병마다 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암 발생률은 좀 당연히 다른데요. 우선 남성부터 말하자면 폐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발병이 높았습니다. 폐암은 예전에는 무조건 담배, 흡연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황사 등등 자연적인 문제로도 많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질병은 생활환경, 식습관, 직업군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암과 간암의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음식의 트렌드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즐겨 먹고 또 자극적인 음식들이 시중에 좀 많이 출시되면서 안 그래도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위암과 간암 발병률을 급속도로 좀 높이고 있습니다. 네, 간암은 좀 술을 줄이시는 게 좋겠죠. 남자분들은 폐, 위, 간암의 발병률이 높고요. 우리 여성분들은 또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여성의 암 발병률이 남자들과는 좀 크게 다른데요. 살펴보면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순이었습니다. 유방암과 갑상선암은 여성분들에게 좀 흔하게 많이 보일 만큼 발병률이 높은 암이라서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놀라운 건 의외로 남성과 여성 모두 대장암이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식생활이 좀 서구화되고 육류 중심의 식습관과 야식이 좀 널리 퍼져 있죠.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서 굶게 되는 경우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화가 제대로 다 되기도 전에 또 다른 음식물이 계속 들어오고 음식물 찌꺼기가 항상 몸속에 남아 있어서 그로 인해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암이 분명히 무서운 질병이긴 한데요. 암을 없앨 수 있는 암 치료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암 환자의 생존율도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보통 병원에서의 암이 발병해서 치료를 시작하고 5년이 지날 때까지의 과정을 경과를 보면서 암 완치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암 환자 5년간 생존율은 72.1%로 10명의 암 환자 중 7명 이상은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 5년 이상 생존이 가능하고요. 남성의 생존율은 66.1%인데 반해 여성의 생존율은 78.2%로 여성의 생존율이 남성보다 무려 12%나 더 높았습니다. 네, 여성이 좀 더 높기는 한데 그래도 남성, 여성 둘 다 생존율이 생각보다 훨씬 더 높죠. 이 생존율이 이렇게 높아진 데 이유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의료기술의 발전 덕분인데요.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치료비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암보험금을 지급받아도 그 돈을 전부 치료비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아빠가 아프면 엄마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만 했죠. 거기다 당시의 의료기술로는 완치율이 낮아서 암에 걸리면 99% 사망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홀수년, 착수년으로 국민들에게 암 검진을 무료로 해주고 검진 기술의 발달로 조기 암 진단율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암에 걸려도 사망하지 않고 관리하면서 오래 살 수 있다는 인식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는 고가의 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암 치료비를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대부분 암 치료 받는다 하면 수술, 항암 치료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에 의료기술 발달로 환자 상태와 부위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공격할 암세포만 치료하는 표적 방사선, 약물 치료도 있고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가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호르몬 치료, 최근 꿈의 암치료기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 로봇을 이용한 수술 방법인 다빈치 로봇 수술 등등
정말 다양하고 효과적인 암 치료 방법들을 많이 사용해서 암 환자의 생존율과 완치율을 늘리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4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표에만 상당히 여러 가지의 또 치료법들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기에 대한 그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중입자 암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입자 암 치료란 탄소 등의 원자핵을 이용해서 암이 발생한 해당 부위에 안전하게 정밀 타격해가지고 다른 부위에 영향이 전혀 없게끔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암 치료 중에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이 좀 가장 뛰어나고요. 해당 부위를 벗어난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장기들이 함께 피해를 입지도 않고 고통도 거의 없고요. 완치율도 가장 높은 치료입니다. 중입자의 가장 큰 장점이 입원과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다만 단 1회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암에 따라서 약 2주간의 치료 기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엄청 짧은 시간 안에 치료를 끝낼 수 있습니다. 네, 중입자 치료 장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이게 이 모든 암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췌장암 같이 일부 암에만 적용 운영하고요. 차차 이제 모든 암으로 확대 중입니다.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첫 치료를 받기까지 무려 2년이나 걸릴 만큼 치료를 원하는 대기자가 많기도 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누구나 완치가 가능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바로 또 치료비가 상성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방송 뉴스에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평균 치료비가 7천에서 8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입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상당히 지금 대기 시간이 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7, 8천만 원도 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께서는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7, 8천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죠. 7천만 원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사실 큰 돈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 목숨이 7천만 원에 살릴 수 있다면 그래도 터무니없이 큰 돈으로 느껴질까요? 어떻게 해서든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좀 마련을 해서 삶을 더 살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느낀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큰 치료비를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만약 암 진단비로 7천만 원을 준비하려면 제 나이에도 아마 보험료가 한 달에 한 20만 원 나올 겁니다. 암보험만 20만 원이라면 너무 부담이 되실 거예요. 이제는 암 치료를 두 가지 방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선 전통적인 암 진단비. 암 진단비는 내가 치료에 집중하는 2, 3년 동안 남은 가족들이 써야 하는 생활비 목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암 진단비를 받아서 치료비로 사용해 버린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활은 엉망이 될 거라서 이런 최악의 상황 막아야 하거든요. 때문에 암 진단비는 생활비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이러한 보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암 진단비는 생활비로 쓰면 좋고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왜 중요할까요? 네, 아마 좀 생소하실 겁니다. 최근에 보험사에서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암과 관련된 직접적인 처치, 치료를 했으면 내가 사용한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매년 필요한 치료를 다 하게 되면 적게는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많게는 2천만 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중입자 치료를 받아도 비용 부담이 없는 보험이죠. 역시 보장이 또 좋은 만큼 비쌀까 봐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저도 이 보험이 나왔을 때 처음에 딱 든 생각이 보장은 좋은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어쩌지?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인 건 아직까지 지급 내역이 적은 신상품이어서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나이와 가입 조건, 선택 회사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일반적인 암 진단비 보험을 가입한 것과는 비교하면 적정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은 꼭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중입자 치료라든지 굉장히 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셨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용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먼저 앞서 언급해드렸던 중입자 치료를 가장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카테터 치료는 어떨까요? 카테터 치료 같은 경우는 많은 환자분들이 좀 들으셨을 때 뭐 좀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걱정부터 좀 하시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즘에 암 치료에서 또 다른 화두가 그 최소 침습입니다. 쉽게 말해 가느다란 관, 그게 카테터거든요. 몸속에 혈관에 넣어서 이제 암세포가 있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는 치료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암 같은 경우 허벅지나 손목에 혈관에 카테터를 넣어서 간까지 이동시킨 다음에 암세포에만 항암제나 색전 물질을 투여하는 방식이죠. 카테터 이 치료도 꽤나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인 것 같아요. 많이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보험 드시는 분들께 좀 이런 것들은 주의해라 아니면 이런 것들 참고해라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암은 큰 돈이 들어가는 치료니만큼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해서 준비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집에 있는 암보험 증권부터 다시 좀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전문가님의 꿀팁 하나 조금 있을까요? 저는 암보험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으시다고 하면 현재 가능한 정도의 암 보장을 먼저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차후에 여건이 되셨을 때 더 보장을 좀 늘려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늘려가라.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보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세 분의 전문가님들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비급살롱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